이강인이 태권도 관장 아버지의 아들인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운동을 하셨던 분인 거죠. 과거에 이강인이 어렸을 때 슛돌이 방송에서 소극적으로 뛰었던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이강인 아버지가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그 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SMC와 경기에서 강인이가 소극적으로 뛰는 모습은 저도 느꼈지만 강인이에게 왜 그렇게 뛰었냐는 물음에 그냥이요라는 대답만 하더군요. 아빠인 제가 감독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상철 감독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다만 시합할 때 최선을 다해 경기 종료 후 더 이상 뛰기 힘들 정도로 많이 열심히 뛰라고 합니다. 아이들 시합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잘못된 인성을 바로 잡아주듯 무엇을 하든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강인이에 대한 글들은 모두 강인이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탄 없이 글 남겨주시면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강인 아버지는 강인이를 엄격하게 키우고 지금의 이강인이 되기까지 1등 공신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스페인으로 먼저 건너가 태권도 도장을 차렸던 분이죠. 이강인은 아버지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강인은 잘 성장해서 22살, 이제 파리 생제르맹 2년차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만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이강인인데요. 올 시즌엔 몇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 파리 생제르맹은 2011년에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팀이고 B클럽이 된 팀입니다.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 금융 쪽이 맡았는데 약 5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별 볼 일 없는 중위권 팀이었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2011년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2011년 이후로 파리 생제르맹은 준우승을 딱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 우승했습니다. 10번을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음바페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길래 파리 생제르맹이 이렇게 강한 걸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바페가 AS 모나코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을 때는 2018-2019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가 파리 소속이었을 때 5번을 우승한 거죠. 자, 음바페가 있을 때도 파리 생제르맹은 우승을 못한 적도 있고요. 음바페가 없이도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를 군림하면서 우승을 했던 팀이었습니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면서 본인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음바페가 없으니 파리 생제르맹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바페가 빠져서 10명이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에서 여전히 강팀으로 불립니다. 미넨이 3위를 하기도 하고 바르셀로나도 추락할 뻔하기도 하듯이 파리 생제르맹도 다가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 빼면 시체인 구단이 음바페의 빈자리를 채울 테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웅 없이 이강인이 영웅의 자리로 가는 시즌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이강인이 스포트라이트를 잔뜩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까지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수 영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흐비차, 오시멘, 산초 등 영입설이 무성했지만 음바페의 빈자리는 전혀 채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1호 영입은 미드필더였습니다. 그것도 우가르테보다 100억 이상 더 비싼 이적료로 19살 포르투갈 신성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습니다. 주앙 네베스라는 선수인데 자칫 울버햄튼에서 뛰었던 네베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19살 주앙 네베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가 정말 포화 상태였는데 거기다 이강인도 미드필더인데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윙어예요? 미드필더예요. 파리 생제르맹의 붙박이 윙어는 덴벨레입니다. 이강인이 덴벨레를 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상징이 이제 덴벨레가 된 상황이니까요. 덴벨레 연봉은 300억입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도 덴벨레를 100% 믿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친구가 좀 유리몸이거든요. 지난 시즌은 크게 다친 것도 없지만 26경기 출전, 3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B클럽 주전 윙어가 3골 8도움이라면
심각한 거죠. 미드필더에는 포르투갈 국대 출신 비티냐, 프랑스 미드필더의 미레, 자이르메리, 그리고 지난 시즌 이강인과 함께 입단한 우루과이 국대 900억 몸값의 우가르테, 솔레르, 파비앙 루이스, 거기다 새로 영입한 네베스까지 있죠. 여기에 이강인이 그럼 주전 선수냐?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박지성이 맨유의 챔스 성공의 결정적 선수였음에도 퍼거슨 감독이 고민 끝에 결승전 때 명단 제외를 시킨 것 같은 위치의 선수. 모우라와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챔스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결승에서 모우라가 벤치에 있는 위 선수들 팀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팀의 베스트 11에 포함되는 건 감독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선수입니다. 이강인이 소속된 팀이 그저 그런 팀이 아닙니다. B클럽이니까 선수들 퀄리티가 높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이강인도 그 정도 위치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매우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다가올 시즌에도 왼발 프리킥 전담 키커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강인의 입지는 탄탄하죠. 단지 음바페, 덴벨레 같은 무조건적인 주전인 건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 이강인이 출전한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 이름이 빠져 있기도 했죠. 이 경기에 이강인이 미드필더로 출전했었는데 팀은 2대2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의외로 이강인을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겁나게 잘해버렸어요. 특히 전반전에 두 번째 골을 멋진 패스로 기점 역할을 했죠. 70분 뛰었는데 평점이 7.6으로 팀 내 가장 높았고 패스 성공률이 96%로 47개 중에 2개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경합에서도 밀리지 않고 뺏어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적해버린 베라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맞붙었던 상대팀도 동료들과 능숙하면서 노련한 연계와 콤비 플레이로 파리 생제르맹에 한때 2대0으로 앞서가도록 했다. 그라츠 좌측 수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면서 이강인을 별도로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르파리지앵에서도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로 지목하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강인은 분명 지난 시즌 이적료 350억 몸값에 B클럽 치곤 저렴한 선수였습니다. 현재는 찌라시라고 하지만 800억의 이적설이 있긴 했죠. B클럽에서 350억 미드필더가 주전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린 거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지난 시즌 6개의 포지션을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센터백 빼고 모두 뛰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아무 선수에게나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이강인이 모든 경기 주전으로 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새로운 선수들도 출전시키면서 체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기간이라고만 했죠. 엔리케 감독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마르, 음바페 있는 팀을 왔더니 얘네들 둘 다 떠나버리고 콜로무아니? 하무스? 덴벨레? 어쩌면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뤄냈던 업적도 다 선수빨이었다 보니까 다가올 시즌 냉정하게 파리 생제르맹 어찌 될지 모릅니다. 무조건 엄청난 공격수 한 명은 데려와야 힘을 받을 듯한데 과연 이적 시장에서 대열을 낚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강인이 위기의 팀을 구해내버리는 멋진 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